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대군의 척후입니다. 지금 우리 정소담 아나운서께서 소개시켜 주셨듯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은 기업의 대군이 이끌어왔습니다. 그 대군에 제일 앞서서 천병으로서 길을 닦았던 사람들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광수 선생께서 소개해 주셨던 그 상업의 화신, 또 공업의 경성방직, 그 두 기업이 있는데 경성방직은 지난 시간에 이미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상업의 화신, 박흥식이라고 하는 분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정말 척후는요, 박흥식 선생은 그렇게 척후 노릇을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친일파라고 하는 오명 때문에 그분이 갖고 있던, 그분이 실제로 해가지고 자기가 도입을 하고 시작을 해서 성공시켰던 그 혁신들이 그 후세로 연결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척후는 누구냐? 바로 그 시기에 학생 생활을 했던 바로 이병철, 정주영, 구인회, 신격호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진짜 척후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새로이 시도를 해가지고 이 땅에 뿌렸던 새로운 비즈니스 DNA들이 성공을 거두어서 굉장히 많이 이제 퍼져나간 상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박흥식, 그런데 저희가 처음부터 오신 분들은 이미 다 익숙해져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기업가를 네 세대로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세대는 조선시대, 두 번째 시대는 일제강점기 동안, 세 번째 시대는 또 해방 이후에 글로벌 시장을 활용한 기업가들, 그리고 네 번째 시대는 지금 막 피고 있는 꽃들, 그래서 그 농업이라든가 또는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새로 생겨나고 있는 기업가들 얘기인데, 오늘은 사실은 이 3세대 기업가들 이야기를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박흥식이라고 하는 사람, 이분에게는 한동안 수십 년 동안 조선 제1갑부라고 하는 이런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조선에서 최고 돈 많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래? 뭐 전혀 감이 없는데 저 사람이 무슨 부자였어? 도대체 내가 아는 게 뭐야? 아마도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이름은 소니. 그렇죠? 지난번 우리 강의 끝날 때 퀴즈를 냈었던, 예. 한국에서 소니가 만들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화신의 박승직이 만들었었다.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박승직의 둘째 아들인 박병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니의 화신 소니의 대표이사를 했었는데 그만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단서는 지금 종로 2가 로타리에 있는 바로 이 건물. 이 건물 이름이 뭐죠? 종로타워죠. 여기에 지금 국세청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 종로타워 자리가 원래 화신백화점 자리였습니다. 그 화신백화점의 설립자 바로 박흥식입니다. 네. 원래는 그러니까 모습이 이렇게 생겼더랬었어요. 자, 박흥식이 어떤 일생을 살았는지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1903년 출생입니다. 1903년이면 한일합방이 몇 년이죠? 10년이죠. 1910년입니다. 그러니까 한일합방되기 7년 전에 태어났어요. 한일합방 때 그러니까 7살이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1903년 출생했고 1920년이면 몇 살입니까? 17. 사실 1919년 3.1운동 당시에 박흥식은 고부가 됩니다. 쌀 수출을 해가지고 그 시기에 여러분들 16, 17살에 뭐 하셨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그때 이미 거부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리고 화신백화점을 설립하고 뭐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해방되고 나서 반민특위의 그 반민족 행위자로 또 지목이 돼가지고선 끌려 들어가고 그래서 뭐 결국은 해방 이후에는 이제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뭐 그런 분입니다. 자, 그래서 16살에 쌀을 수출해가지고 거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이 땅이 본격적으로 개방이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수출도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인 수출. 그 이전에도 임상옥 같은 사람은 인삼을 수출했었죠. 예, 우리 임상옥 시간에 이제 우리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것은 대부분은 밀무역이었습니다. 예, 다 밀수를 했던 거예요. 왜? 못하겠으니까 대부분은 다. 근데 공식적으로 허용된 무역을 하기 시작한 게 1876년 강화도 조약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때부터 우리의 주 수출 품목은 쌀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쌀 수출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박흥식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쌀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죠. 자, 쌀을 그렇게 쌀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1919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1운동이죠. 3.1운동 전까지는 일제가, 총독부가 무단 통치를 했었습니다. 강압적인 통치를 했었다고요. 그런데 조선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만세를 부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강압적인 통치로는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정책을 바꾸죠. 문화 정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유를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소설가들 잡지, 그러니까 소설이나 시가 나오는 잡지도 뭐 발간하게 하고 신문도 발간하게 하고 막 이러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인쇄 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3.1운동과 더불어서 문화 정치가 시작되면서. 자, 장사꾼들은 돈 되는 게 동물적인 감각을 갖고 있잖아요. 박승직도 이거 돈 되네? 종이 장사를 시작을 합니다. 종이 장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서울에 와가지고 선일지물이라고 하는, 선일이 무슨 뜻일까요? 조선 제일, 그렇습니다. 조선 제일에 내가 종이 장사야. 아주 커다란 뭐 엄청난 이런 자기 상표를 달고 이제 선일지물을 해요. 그래 제법 장사를 잘 합니다. 제법 장사를 잘 하는데, 그런데 뭐 이 벽지라든가 뭐 이런 정도 종이 팔아가지고 뭐 돈 몇 푼 되겠습니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때 제일 큰 종이의 수요자들이 누구였느냐? 새로 생겨난 이 신문사들이었습니다. 신문사 종이 뭐 지금도 엄청 쓰잖아요, 그죠? 예, 요즘은 이 스마트폰들이 등장해가지고 신문사들이 종이 신문이 아주 이제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종이를 어마어마하게 쓰기 시작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에다가 납품을 해야겠다, 이게. 신문사에다가 납품을 해야겠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도 있습니다. 그때 중앙일보 있었어요. 지금 중앙일보하고는 다른 중앙일보입니다. 예. 납품을 해야겠다. 그걸 납품을 하려면 종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종이의 공급자는 다 일본 기업들이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이 오지페이퍼라고 하는 왕자 제지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가지고선 왕자 제지를 찾아가가지고 나한테 이 신문 용지를 좀 공급해달라라고 하니까 왕자제에서 콧방귀도 안 튕기는 거예요. 왜? 이미 거래선들이 다 있잖아요. 자기 그 일본 거래선들이 있는데 꼭 조선징한테 그걸 줄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일본 제지 회사들을 찾아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국리 저국리를 하다가 안 되면 되게 하라 하잖아요. 길이 없으면 더 찾고 없으면 만들고 하는 게 성공하는 장사꾼들이 아주 기본인 거죠. 자, 무슨 길이 없을까 하고 궁리를 하다가 찾아낸 것이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가 떠오른 겁니다. 야, 내가 꼭 왜 종이를 일본에서만 들여와야 되는 거야? 스웨덴이랑 그 북구라파 나라들은 나무도 많은 데다가 그러니까 거기 종이도 좋은 종이들이 많고 조건이 좋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박흥식이 스웨덴 대사관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종이를 좀 들여오려고 하는데 이 종이 공급, 그 종이 회사를 좀 소개시켜 주겠냐 하고 스웨덴 대사한테 편지를 썼는데 몇 달 후에, 석 달인가 후에 답장이 옵니다. 좋은 데가 있다. 좋은 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스웨덴 종이 회사하고 컨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스웨덴 종이를 수입을 하게 된 거죠. 일본 종이보다 품질도 좋고 값도 싼, 값도 싼 그 스웨덴 종이를 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다글라스 호라고 하는 큰 배가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달려 있는 거.
저게 신문 윤전기에다가 걸게 되는 그 종이인 겁니다. 저거를 한 덩어리를 한 연이라고 하는데 이 한 연의 가격이 자기 수입 가격이 2불 42전이었어요. 저 2원 42전이었어요. 그런데 원래 일본 기업들이 신문사에 공급하던 가격은 얼마냐면 4원 50전이에요. 절반이죠? 절반 값에 스웨덴 종이를 들여온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같으면 얼마를 받겠어요? 그 한 중간쯤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3원 75전을 받을게. 기존 거보다 훨씬 싸지요. 그래도 엄청 남지요. 그래가지고 동아일보를 찾아가고 조선일보를 찾아가고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솔깃하잖아요. 왜? 기존 종이보다 훨씬 싼데. 그것도 스웨덴제인데. 예. 그래가지고 그 신문사의 그 종이 시장을 박흥식이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선의 종이 시장을 다 장악을 하게 되고요. 만주 시장도 장악을 하고 심지어는 대만까지도 박흥식이 종이를 공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선에서부터 이 서쪽, 북쪽으로는 다 종이 시장을 박흥식이 장악을 하더라. 거기서 거부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돈을 좀 벌고 나니까 이 상인들은, 장사꾼들은 멈추는 법이 없어요. 멈추면 사실은 상인으로서의 자격이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부자일 뿐이죠. 예. 자, 뭘 또 할 일이 있을까? 하고 보니까, 조선의 상계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 별곤곤이라고 하는 이 잡지를 보면요. 그 당시 1930년대 잡지를 보면, 이제 세모 가두의 불경기 풍경, 해서 이상범 화백이라고 한 분이 그린 만평입니다. 이게 지금. 그 당시에 1930년대에 그 잡지에 나온 만평이에요. 이게 뭐 같습니까? 거미줄을 친 거예요. 조선 상인들의 가게에는 다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은 다 어디로 몰려가냐? 여기 써 있잖아요. 미스코시, 조지아, 히라다로만 연신 돌아든다. 조선 사람들은 이런 데로만 연신 돌아든다. 망해야 해가지고, 예, 뭐 라임도 있습니다, 여기에. 자,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일본 백화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요, 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혹시 들으신 분들은 북촌이 있고 남촌이 있었다 그랬죠? 북촌은 어느 쪽이라고요? 종로, 그죠? 종로, 지금 어디입니까? 삼청동, 그쪽이 다 북촌인 겁니다. 원래는 북촌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남촌이 생겼기 때문에 북촌이 생긴 겁니다. 남촌은 어디냐? 충무로, 명동, 뭐 그 지방이 이제 그 동네가 이제 다 남촌이라고 불리게 됐고, 거기는 일본인들이 거기에 이제 거주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 남촌이 생기니까 이제 기존의 조선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던 데가 북촌이 된 거예요. 네. 북촌이 저렇게 다 초토화가 된 겁니다. 왜? 조선 소비자들이 어디로 가서? 남촌으로 다 가지고요. 남촌으로 다 가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면, 이게 이제 1929년 9월에 이 별곤곤이라고 하는 이 잡지에 정수일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써놓은 그 기사인데, 이게 진곡의 서울맛 서울정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서울 구경 온 시골 사람들이 평생 소원이 진곡에 가서 그 좋은 물건이나 맛있는 것을 사보았으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 일본 가게에 가는 게 죽어도 한이 없겠다라고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왜 또 그러느냐? 물건만 좋은 게 아니고 그 밑에를 보십시오. 그네들의 상점에 들어서면 사람의 간장까지 녹일 듯이 친절하고 정다운 일본인 점원들. 그때도 그랬던 겁니다. 우리는 무지하게 무뚝뚝한데 일본인 사람들은 간드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정신이 헷갈리는 거지, 조선인들이. 거기로 다 사람들이 몰려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보면 이게 좀 지금도 보면 느낌이 있잖아요. 신세계백화점.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거예요. 예.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예.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요,
이상, 시인 이상이, 천재 시인 이상. 이상이 어떤 작품을 썼죠? 날개. 그 날개를 가지고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의 상품은요? 예. 어떤 거 있죠? 퀴즈의 상품. 퀴즈의 정답을 맞추시는 분께는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책 4권 중 1권 혹은 10,000원을 선택할 수 있는 김정우 교수님께서는 자유를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눈치 안 보시고 편안하게 선택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네. 예. 책도 4권이 있으니까 그중에서 여러분이 한 권을 선택하십니다. 어떤 책이 있죠? 좀 불러주세요. 네, 김정우 교수님께서 직접 쓰신 최근에 쓰신 법 경제를 만나다 책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김정우 교수님께서 쓰신 누가 소비자를 가두는가, 또 K-팝 세계를 춤추게 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중을 위한 경제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4권 중에 한 권이거나 10,000원이거나 저 책들의 가격은 다 15,000원, 뭐 12,000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잘 선택을 하십시오. 자, 그래요. 퀴즈. 이상의 날개 중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나는 어디로 디립다 쏘다녔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어디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 나는 불현듯 겨드랑이가 가렵다. 날개야 돋아라. 날자 한 번만 더 날잡구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저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미스코시 백화점. 여러분 맞아요? 미스코시? 네, 미스코시 백화점입니다. 미스코시의 옥상. 예, 축하드립니다. 예, 어디 누구세요? 한성대학교의 황민철입니다. 한성대학교 황민철 학생한테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보내주십시오. 뭘로 하시겠어요? 돈? 책? 대중을 위한 경제학. 대중을 위한 경제학이랍니다. 역시 학구열이 불탑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네, 맞습니다. 미스코시 옥상입니다. 저기가 이상의 날개 중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다 외우셨어요, 그거를? 책 읽었어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아주 선풍적인 인기였던 거죠. 자, 어떻게 할 거냐? 박흥식이 그래서 백화점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백화점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화신상회를 인수를 해가지고 화신 백화점으로 만들어냅니다. 여기 이제 YMCA가 있는 데고 지금 화신상회가 여기 있고 저 화신 그 총독부가 백화점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화신상회를 인수를 해서 그것을 백화점처럼 운영을 합니다. 예, 그러다 나중에 백화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인이라고 그것도 저 허가를 안 내주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이 화신 백화점이 미스코시나 조지아는 얼마 전까지 미도파 백화점, 지금 롯데 별관이죠. 롯데 백화점 별관으로 있는 그겁니다. 그게 조지아 백화점이었고 미도파 백화점이고 그런 거죠. 박흥식이 그런 것들을 누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오사카에 가가지고 아예 직구를 하는 겁니다. 대량으로. 예, 대량으로 직구를 해오는 거예요. 일본을 통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직접 거기다가 구매 부서를 갖다 놓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파격적인 경품을 제공하고 또 이것도 희한하죠? 상품권을 발행을 하는데 상품권을 가져오면 현금으로 줄게. 이런 상품권을 그냥 발행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 아무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대요. 정신 출퇴근, 금전 등록기. 옛날에는 이 삥땅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금전 등록기 또 대절 사원을 채용하고 쇼프걸이 뭘 것 같습니까, 저게? 쇼프걸. 예? 샵걸입니다. 점원, 여자를 고용을 한 거예요. 여자 판매원을 고용을 한 겁니다. 그걸 쇼프걸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백화점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말년에 해방 직전에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말기에 조선 비행기 공업 주식회사라고 하는 데에 투자를 하죠.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반민족 행위자 1호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서는 뭐 우여곡절을 거쳐서 무죄로 방면이 되죠. 네. 그리고 1973년
화신소니를 설립합니다마는 박흥식 씨 본인이 직접 했던 그 육성에 의하면 내 아들놈이 부도를 내고 미국으로 도망갔어. 네, 그렇게 본인이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1994년 5월 10일 세상을 떠나지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떠납니다. 이 사람만큼 정말 아무것도 없이 떠나기는 정말 어려운데 집 하나 없이 그냥 거의 빈털터리 상태로 병원에서 세상을 마치죠. 이분이 했던 아마 마지막까지도 이분이 제일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아마도 이거였을 것 같았어요. 이분이 했던 것 중에 이거는 이호 기자라고 하는 분이 중앙일보에다가 연재했던 공개 못한 취재 수첩이라고 하는 저 기사 중에 나오는 것인데 1990년 10월 어느 날 이제 인터뷰를 했던 겁니다. 나 민족 욕보인 거 없어요. 우리 민족에게 해를 입힌 거 없어요. 나 친일파로 매도되는 것이 평생토록 한이 되고 있어요. 상인으로서 보잘것없는 민족 자본을 일으켜서 조선 상권을 형성하기 위해 일본인들하고 친하게 지냈다고 친일파라고 하면 일제 점령기 시대를 지나온 이 나라에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참 피를 토하며 하는 소리입니다. 저게 왜 내가 친일파냐?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도 한이 맺혀 있는 사람 올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박흥식이 했던 마지막 항의이자 고백이자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근데 보통 성공한 기업가들은 그 영업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후세에 상당히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여기서 끝나버렸습니다. 그게 친일파라고 하는 그 멍해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대군의 척후들은 지금부터다. 그 첫 번째 척후 삼성이라고 하는 이 기업을 만들어낸 분이죠. 이건 2013년에 브랜드 가치입니다. 세계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예요. 1위는 어딘가요? 애플이죠. 2위는 구글, 코카콜라, IBM, 마이크로소프트. 여기는 어디예요? 제너럴 일렉트릭. 그렇습니다. 아, 역시 우리 기업가 열전 청강생들은 달라요. 예. 제너럴 일렉트릭은 누가 만들었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예. 자, 맥도날드도 있고 8위예요. 삼성이. 삼성이 8위고 삼성 밑에 인텔, 토요타, 벤츠, BMW 이런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 이제 삼성 밑에 있습니다. 정말 초인류 기업이 된 거죠. 삼성은 정말 절정에 달한 것입니다. 과연 저 기업이 애플을 넘어갈 수 있을까? 그건 알 수 없죠. 하지만 지금으로도 초인류 기업이 돼 있는 상태다. 그걸 이루어낸 사람들이죠. 이병철과 이건희입니다. 오늘은 이병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젊은 시절. 오늘은 그러니까 이병철, 구인회, 신격호, 정주영의 젊은 시절 이야기들입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6.25 전쟁 고 전후까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 자, 이병철. 간단한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1910년생입니다. 한일 합방되던 해에 태어난, 네. 1910년생이고, 그리고 1987년에 세상을 떠나셨죠. 그래서 77세까지 사셨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셨죠. 예. 그리고 중간에 보면 삼성 상회를 만들었고 제일제당, 제일모집, 동양방송. 이 동양방송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지금 KBS ETV입니다, 이게. 예. 동양방송, 중앙일보, 삼성전자 뭐 이렇게 이런 위대한 일들을 했던 분이죠. 이 사진은 청년 이병철이 중동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여름방학에 집에 놀러 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청년 이병철. 그런데요, 이분이 이렇게 위대한 기업을 만들어냈지만 공부는 되게 못했어요. 공부는 되게 못했어. 졸업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 졸업장을 나중에 60살 넘어가지고 졸업장을 하나 받더라고요. 중동중학교가 나중에 명예 졸업장을 하나 보내주더군요. 하지만 정식으로 졸업장을 받은 건 없습니다.
예. 그 지수보통학교라고 하는 데 가고 가다가 뭐 좀 아버지 저 서울 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또 수송보통학교로 가다가 거기도 또 중퇴하고 예, 중동중학교로 또 갔다가 그것도 또 중퇴하고 근데 어떻게 계속 그 위로 올라갔는지 그것도 참 신기는 해요. 예. 그리고 와세다 대학교도 아버지가 안 보내줘요. 아버지 제가 일본에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안 보내줘. 이게 무슨 얘기냐 이놈아. 네가 집에서 장남이 집을 지켜야지. 그래가지고 그 고향 선배였던 조홍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효성그룹의 창업자죠. 조홍재 선배를 찾아갑니다. 조홍재가 안 그래도 와세다 유학을 가려고 하던 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조홍재한테 가가지고 선배 나 돈 좀 빌려주시오. 나도 와세다 유학 좀 가게. 그래가지고 조홍재한테 돈 빌려가지고 와세다 유학을 부모님 몰래 갑니다. 예. 그래서 와세다를 가가지고 그것도 또 중퇴. 예. 참 이 공부를 꼭 잘해야 되는 건 아닌 모양입니다. 거기다가 수송보통학교, 지금 수송국민학교죠, 옛날에. 지금 수송초등학교. 성적이 50명 중에 35등 내지 40등이었대요. 저거는 당신 입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저게. 호암자전을 보면 저렇게 나와요. 예. 나는 젊었을 때 도대체 뭐 제대로 하나 하는 게 없었다. 그렇게 나오죠. 예. 그러고서 와세다 중퇴를 하고 집에 왔어요. 왔는데 뭐 마땅히 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술은 못 먹습니다. 술은 못 먹는데 또 도박은 해요. 그래서 도박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도박을 하고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조혼을 하던 시작이었으니까 벌써 26살이 됐는데 아이가 셋이에요. 26살에 아이가 셋인데 어느 날 도박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그 자고 있는 아이들 이렇게 보니까 자기 인생이 한심한 거예요. 난 도대체 뭘 하냐 지금. 그래가지고 그날 뭘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답니다. 호암자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세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더군요.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관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사업을 할 것인가. 이 세 개를 놓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관리가 된다는 것은 총독부의 관리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는 모욕적이다. 나는 역시 사업에 맞아. 내 평생을, 내 인생을 사업에 걸어야겠다라고 26살 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서 시작한 것이 정미소죠. 네, 정미소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협동정미소라고 하는 걸 하는데 그 협동정미소가 아직 남아있지는 않죠. 그게 남아있을 리는 없죠. 근데 이거는 지금 남아있는 정미소들 중에 그냥 아무 사진이나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냥 이런 정미소, 왜 쌀 이렇게 도정해가지고 그거 푸대에 담고 뭐 하는 그런 거죠. 옛날에는 정미소가 있었으면 꽤 부자였어요. 예, 정미소, 술도가 뭐 이런 것들이 부자였죠. 아무튼 꽤 돈이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이걸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로 해서 돈을 꽤 벌어요. 돈을 꽤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쌀 장사와 정미소를 같이 합니다. 꽤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또 이 일본의 식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하냐면 김해 평야 일대의 땅을 200만 평을 삽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요. 200만 평을 사요. 대출을 엄청나게 끼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중일전쟁이 일어나요.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의 은행들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폭락을 해요. 이병철도 대출금을 이제 반환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완전히 헐값으로 넘겨버리고 결국은 빈털터리 상태가 돼버립니다. 이병철이. 그러면서 엄청난 땅 부자였다가 빈털터리 상태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서 이게 돈이라고 하는 거는 때가 맞아야 버는구나라고 하는 걸 자기가 그때 깨달았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뭘 하냐면 만주로 가요. 그게 이제 중일전쟁 때니까 만주가 새로 개척이 되는 그 당시거든요. 그래서 만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그러는 거야 하고 만주를 가봅니다. 만주의 허허벌판에 사람들이 막 이제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큰 시장이 형성되는 거죠. 아, 여기가 괜찮겠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대구에다가 가게를 냅니다. 그게 삼성상회예요. 그때 삼성이라는 이 상호를 처음 쓰기 시작하는 거죠. 1938년. 그래서 삼성그룹에서는 1938년을 그룹의 시작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삼성상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뭘 했느냐? 뭘 팔았을 것 같아요? 국수입니다. 맞습니다. 국수를 팝니다. 이게 삼성상회에서 팔았던 국수의 상표예요. 별이 몇 개입니까? 예, 역시 삼성이죠? 예, 별이 3개인 저 국수. 예, 저게 꽤 맛이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꽤 잘 팔렸다 그럽니다. 예.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만주하고 무역을 합니다. 그 무역이 이제 그 포항에서 나는 건어물이라든가 사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만주에다가 이제 수출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돈을 버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제법 법니다. 그러다가 술도가도 또 인수를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제법 벌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1948년에 대한민국 건국이죠.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만은 또 동시에 건국일이기도 합니다. 건국기념일. 대한민국은 참 안타까운 것은 건국기념일이 없어요. 1948년 8월 15일은 건국기념일입니다. 자, 아무튼 1948년에 삼성물산을 창업을 하는데요. 여기 이 사람이 이병철이라고 하는 건 아시겠죠? 그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굴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이 와세다 유학을 같이 갔던 사람입니다. 조홍재. 나중에 효성그룹을 창업하는 그 조홍재라고 하는 사람이죠. 고향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 아무튼 이병철은 사장이고 조홍재는 부사장이고 처음엔 전무했다가 나중에 부사장이 됩니다만은 그래가지고 같이 삼성물산을 창업을 하고요. 이제 무역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홍콩이라든가 마카오라든가 이런 데를 다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무역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서 돈을 무지하게 벌어요. 삼성이 해방되고 나서부터 돈을 굉장히 잘 벌기 시작해가지고 1950년대 중반이 되면 벌써 세계 랭킹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굉장히 빨리 돈을 벌게 되는데 돈을 벌다 보니까 이제 이 양반이 좋은 자동차를 하나 산 거예요. 미국 공사로부터 이제 슈보레 자동차 있잖아요. 지금 이제 GM 슈보레가 있지만은 그 슈보레 자동차를 아주 멋지게 생긴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걸 이제 하나 인수를 했어요. 그게 1950년 6월 23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좀 타고 다니려고 하던 참인데 6월 25일 날 무슨 일이 생기죠? 6.25가 터진 거예요. 6.25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양반이 고지고대로 믿고 피난을 안 간 거라. 그런데 이제 공산군이 들어온 거죠, 서울에.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때 이 양반이 험한 꼴들을 많이 봅니다. 이 공산 치하에, 이 서울에서.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공산주의라고 하면 무지하게 싫어해요, 아무튼. 거기다가 더 싫어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 아마 이렇게 생긴 자동차였을 거예요. 이병철의 그 당시 시보레 사진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당시 시보레 자동차를 제가 그냥 사진을 올려놨습니다만은 이런 걸 인수를 한 거예요, 산 거예요. 새 차를. 그런데 이거를 그 다음 날 이렇게 가서 그 전쟁 나고 나서 며칠 다음에 해화동 로타리 이렇게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 차가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뒤에 타고 있는 게 누구였냐? 박헌영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호암자전을 보면요. 내가 너무나 분해가지고 어떻게 분을 이길 수가 없었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박헌영이 이병철의 이 시보레 자동차를 접수해가지고 타고 다녔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를 더 싫어하는 거지, 이 사람이. 예.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삼성은 무노조약. 노조 절대 안 돼. 노조 절대 안 돼. 이건 대구 폭동도 상당히 이제 이 양반이 영향을 받습니다. 도대체 이 직장 안에 정치가 들어오면 이건 직장 완전히 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이 정말 투철했어요. 절대로 안 돼, 이건.
그리고 그걸로 사실은 성공을 합니다. 정주영도 노조활동 절대 안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공을 해요. 사실은 근데 왜 그러냐면 기업이라고 하는 게 월급이 많아지려면 생산성이 높아야 되잖아요. 원가는 낮아져야 되고 또 판매 가격은 높아져야 돼요. 그러려면 품질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물건을 낮은 원가에 만들어낼 수 있어야 근로자들의 월급이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노조 활동으로 되는 일이냐고요, 그게. 그건 노조 활동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우리 기업가들의 이런 그 발자국들을 보면 기업 경영에서의 원리가 어느 정도는 드러난다 이거예요. 뭐냐? 기업 경영의 핵심은 고객 만족이고 원가 절감이에요. 여기서 이윤이 나오고 좋은 제품과 일자리가 나온다는 거죠. 예. 근데 이병철의 무노조 경영, 이것은 정치 투쟁이 남노당이라든가 이런 데 정치 투쟁이 직장 내로 못 들어오게 막았던 겁니다. 예. 그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삼성의 높은 생산성에 기여를 했고, 그러니까 삼성은 높은 월급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왜? 생산성이 높아야 높은 월급을 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선순환을 만들어냈던 거죠. 자, 그래서 경영 방식이 무엇이었든 기업의 승패는 소비자와 투자자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기업은 정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이 정치화가 돼버리면 그 기업은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은 월급 많이 받을 방법이 없어요. 왜? 생산성이 낮으니까. 이윤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나올 방법이 없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있고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이제 일사후퇴를 하게 되잖아요. 이때 이제 이병철도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이때는. 그런데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전쟁의 와중에서 장사를 한다는 게, 거기다가 무역을 한다는 게 가당키는 한 일이겠습니까? 이병철은 여기서 무역을 합니다. 삼성물산공사를 다시 만들어요. 부산에 가가지고. 그리고 수출입을 합니다. 수입한 품목은 설탕과 비료와 종이와 페니실린, 생활 필수품이죠. 수출한 품목은 오징어, 뭐 우리나라의 특산품이죠. 또 쌀, 특산품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아무튼 이것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쌀. 그런데 뭘 또 수출했어요? 자, 퀴즈입니다. 두 번째 퀴즈. 이병철은 이 전쟁의 와중에서 무엇을 수출해가지고 그 돈으로 설탕, 종이, 페니실린 같은 것을 수입했을까요? 손 들고 맞춰주시죠? 예, 저기. 어묵. 아닙니다. 이거는 전쟁 때만 나오는 겁니다. 예. 중석, 텅스텐. 중석. 아닙니다. 예, 저 뒤에 계시는 분. 고철 맞으셨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고철은 어디서 나왔죠? 전쟁터니까. 탄피입니다. 탄피, 포탄 껍질,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예, 대단하십니다. 저기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돈과 책. 여러분, 어떤 눈을 갖고 있느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원이라고 하는 건 자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쓰레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탄피는 쓰레기죠. 포탄 껍질은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아가지고, 야, 그거 모아가지고 오면 얼마씩 줄게 해가지고 그거 두들겨 펴서 그걸 어디에 수출했느냐? 홍콩, 싱가포르, 일본 이런 데 수출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거 녹여가지고 또 뭐 다른 걸 만든 거죠. 네. 그 돈을 가지고 저런 것들을 수입해서 그걸로 또 돈을 번 거예요. 그래서 삼성은 이 해방 직후에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런 정말 혼란 상황 속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삼성이 이제 그렇게 돈을 좀 버니까 다른 사람들도 저거 봐, 돈 좀 벌리네 해가지고 누구나 다 그걸 할 거 아니겠어요? 예. 수입업자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입 수출업자들이. 그럼 별로 돈 남는 게 없는 거지, 경쟁이 치열해지면. 그럼 뭐 해야 되냐? 남들 안 하는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들 안 하는 게 뭐냐? 직접 만들어야지. 예. 그래서 직접 만드는 거죠. 자기가 수입했던 것들을 직접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만들 원료들을 원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원당, 설탕의 원래 그 정제되지 않은 그 덩어리. 그 다음에 또 밀, 또 면, 이런 것들을 원조를 해줬거든요. 미국이. PL480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걸 가공하는 산업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지금 사람 만나면 웬만하면 악수하잖아요. 우리는 악수라고 하는 인사법이 없었습니다. 원래. 그냥 고개 숙여서 인사를 하는 거지 무슨 악수가 없었어요. 근데 악수가 언제부터 생겼냐? 이것 보고 생겼다고 그럽니다. 이게 그 밀가루 봉투에 다 이게 그려져 있었거든요. 예. 원조 물자에는 다 이게 그려져 있었죠. 악수하는 게. 그 미국 사람들을 보면 다 또 악수하니까 악수가 이게 선진 문물인가 보다 그러고 이제 다들 악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여자하고 남자하고도 이제 악수를 하죠. 예. 이건 삼강오륜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거는.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1제당 1953년에 제1제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수입에 의존했던 그 설탕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하고 설탕값이 그래서 3분의 1로 떨어지게 됩니다. 혹시 우리 박동훈 교수님은 어렸을 적에 손님 이렇게 집에 댁에 손님이 오시면 설탕물 타서 대접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셨죠? 저는 저희 집에서는 그랬었어요. 손님이 오시면 찬물에다가 설탕을 타가지고 그걸 휘휘 져서 그거 손님한테 접대하고 그랬었어요. 그 이전에는요, 원래는 설탕은 약이었습니다. 설탕은 굉장히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피로회복제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서양에서도 약으로 쓰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대량 생산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생활 필수품으로 음식에 집어넣고 그러다가 지금은 어때요? 이제는 먹어서는 안 되는 무슨 독인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예. 뭐든지 많아지면 그것은 독이 돼버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때부터 설탕이 우리 생활 바로 옆으로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백설표 설탕 광고인데 여기 보면 백설표 제1제당은 뭐라 그러더라? 품질 좋은 백설표 설탕을 우아한 용기에 포장한 백설표 설탕 선물 세트는 풍미 있고 실용적인 선물로서 아무튼 선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학교에 이제 선생님 찾아갈 때 설탕 한 푸대 갖고 가면 아주 끝내주는 선물이었어요. 선생님한테. 나중에는 이제 그게 이제 와이로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전교조가 등장을 하면서 참교육하면서 선생님한테 와이로 주면 안 돼. 이제 그런 운동이 벌어졌지만 그 이전까지는 처음에는 이 설탕이 꽤 괜찮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돈으로 변하더군요. 좀 있다가.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 새로운 장을 열었던 것이 제1제당이었고 또 경성방직이 면직물, 광목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모직물은 면직물보다 훨씬 만들기가 어려웠었대요. 그것에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에는 이 제1모직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순모 양복들을 이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입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전에는 마카오에서 수입한 양복들, 복지들을 가지고 입었는데 이제 국산으로 이제 입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1954년부터 그것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삼성이 이제 수없이 많은 사업들을 벌입니다만은 하는 것마다 1등이에요. 하는 것마다 1등이에요. 근데 1등을 못한 게 하나 있기는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미풍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미풍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삼성에서 제1제당에서 만든 거였어요. 이게 이병철 회장이 직원들을 그냥 독려를 해가지고 제발 이것 좀 넘어라. 미원을 넘어라. 라고 했는데 미원은 끝까지 못 넘었습니다. 예. 왜? 소비자들이요.
가게 가면 지금도 여러분 뭐 넣는다 그러세요? 지금도 미원 넣는다 그러지 않으세요? 여기 미원 들었어? 안 들었어? 근데 이게 보통 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도저히 누구도 극복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미원이라고 하는 게. 그게 어떤 제품의 이름, 상표인데 그게 보통 명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미원 주세요. 그냥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다 미풍 주세요 하면 잘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것만 빼놓고는 다 제 1번 주자가 아니고 후발 주자로 시작하더라도 조금 지나면 삼성은 다 1등을 하더라. 왜? 이병철 독특한 그 비즈니스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였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직원들을 다 바꿔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그럼 그 비즈니스 유전자가 도대체 그 이병철의 비즈니스 DNA가 뭐였을까? 그것은 완벽주의인 겁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1982년 11월에 기흥 반도체 공장을 지을 당시에 사진입니다만은 이병철 회장이 이제 머리도 많이 빠지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암 투병 당시에요. 이 집은 암의 가족력이죠. 암 투병 당시인데 그 당시에 입고 있던 이 옷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눈에 뭐가 띕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른 거. 바지 주름이죠. 이분은 바지에 주름이 펴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바지에 주름이 펴지는 법이 없었어요. 바지가 제일 밑에까지도 구겨지는 게 싫어서 바지를 특수 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여기요, 요 바지 옆에 단이 있잖아요. 이 옆단 제일 밑에 이 부분 밑에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땄어요. 그래서 거기를 재봉을 이렇게 박았어요. 그러니까 바지 제일 밑에 부분은 삼각형만큼 이렇게 비어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끝에 부분이 접히지 말라고. 그래서 바지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일자로 떨어지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흐트러진 모습을 싫어했던 겁니다. 그런데 본인만 그랬냐면 그게 아니에요. 남들도 그랬어야 돼. 본인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남들은 누구냐면 바로 직원이죠. 삼성의 직원. 그래가지고 삼성은 처음부터,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교육에다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합니다. 왜? 자기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한국 사람의 특성이 뭐예요? 빨리빨리 대충대충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많이 바뀌어 있냐면요. 선언 얻었게라고 하는 단어 쓰세요? 안 쓰시죠? 선언 얻었게. 그 선언 얻었게. 여러분은 안 쓰시는데 아마 여러분 부모님은 쓰실 거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분명히 쓰고 계실 거예요. 선언 얻었게라고 하는 게. 그게 몇 개죠? 선언 얻었게. 예, 3, 4, 5, 6까지도 있을 거예요. 3, 4, 5, 6. 얘야, 선언 얻었게 좀 줘봐라. 그럼 몇 개 달라는 겁니까?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달라는 거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황당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3개야, 4개야, 5개야, 6개야. 왜?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요. 대충대충 안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꼼꼼해졌어요. 굉장히 꼼꼼해졌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바꿔내려고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저는 직접 경험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1979년에 삼성에 입사를 했었거든요. 저는 ROTC를 했었는데 ROTC 한 사람들은 임관하기 직전에 이제 겨울방학 때 뽑아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9일 동안을 신입사원 연수를 시켰어요. 예. 그래서 그 기억이 나죠. 1979년이었는데 이제 아침에 새벽에 6시부터 깨워가지고서 이제 운동장 한 바퀴 막 돌린 다음에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용인 에버랜드에 지금은 창조관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삼성 사원들 교육받는 데가 창조관입니다만은 옛날에는 거기가 그 위편에 동방연수원이라고 있었어요. 예. 동방생명이던 시절의 연수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 동방연수원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아침에 새벽부터 이제 깨워가지고 이제 한 바퀴 돌린 다음에 체조하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런 강당에다가 쭉 이제 앉혀놓습니다. 그리고서는 불을 어두국하게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이제 스피커에서 묘한 소리가 나옵니다. 집단 최면을 유도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뭐 그래서 심호흡을 하고 뭐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래가지고서 이제 한 몇 분 정도 이게 지나고 나면 한 절반 정도는 코 골고 자고 저처럼 이렇게 의심 많은 사람들은 이제 비몽사몽하고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다 대고 이제 스피커에서 뭐가 막 흘러나왔습니다. 삼성인의 자세 뭐 해가지고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이 흘러나왔어요. 그렇게 9일 동안을 받고 나오니까 이게 완전히 세뇌죠. 세뇌, 그러니까 완전히 딴 세상 갔다 온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걸 했던 겁니다. 지금 같으면 정말 그런 거 한다 그러면 이건 뭐 신문에 나오고 뭐 야하다 법석이 날 일이지만 아무튼 그때는 뭐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바꿨던 거예요. 그럴 정도로 사람들을 개조하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꽤 먹혔던 거예요. 꽤 먹혔고, 그래서 삼성이 하면 다르다라고 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인 겁니다. 사람을 다른 사람들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완벽주의, 제일주의와 플러스 교육, 엄청난 교육을 시켰죠. 이걸 통해서 삼성은 성공을 거두었고 또 이걸 통해서 다른 어떤 기업들보다 이 삼성의 비즈니스 DNA는 멀리 깊게 퍼져나갔습니다. 사실은. 소위 고객제일주의니 무슨 뭐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외환위기 이후에 보면 공무원들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가서 뭐 교육시키고 삼성그룹 출신 사람들이 다 이제 헤드헌팅 회사로 가가지고선 거기에서 또 뭐 동불그룹이니 뭐 어디로 다 진출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단순히 삼성이 성공해서가 아니고 교육을 어마어마하게 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예. 아무튼 그런 거죠. 자, 그러나 아름다울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제 부사장이었던 조홍재와 이병철 사이에 금이 가게 되고 그래서 조홍재가 딴 살림을 차리게 되죠. 그러면서 1966년에 동양나일론이라고 하는 걸 창업을 하게 되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효성그룹이 여기서 분가를 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요. 그리고 1983년에는 이것은 뭐 이제 이 제조업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반도체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983년에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하는데 이때 나이가 몇 세입니까 이분이? 몇 년생이라 그랬죠? 1910년생 73세입니다. 암 수술을 받은 상태예요. 2번이나. 그런 상태에서 다들 남들 하지 말라고 하는 반도체 투자를 그 당시 삼성그룹 전체 자산과 맞먹는 투자를 그 나이에 죽음을 앞두고 이 투자를 합니다. 자기는 그 성과를 볼 수 없는 투자예요. 그걸 이때 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1987년에 돌아가시죠. 1984년에 세계 최초로 64메가디램을 개발을 합니다만 과학하고 비즈니스는 다릅니다. 개발하면 뭐합니까? 반도체 값이 똥값이 돼버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600억이라고 하는 그 당시로서는 뭐 어마어마한 1년에 그 삼성그룹 전체 이익이 뭐 500억 뭐 이런 상태에서 1600억이라고 하는 그런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적자를 계속 냅니다. 반도체가. 그리고 이분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희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떠맡았는데 그리고 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또 투자를 해요. 적자 상태에서. 그러다가
88년부터 완전히 반전의 기회를 잡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또 IBM의 그 뛰어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PC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각자 한 대씩 컴퓨터를 갖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반도체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년 만이든가 뭐 그동안에 그 쌓여있던 적자 다 해결하고 아무튼 돈방석에 올라앉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죠. 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이병철 회장, 이병철 회장이 자기가 직접 썼던 휘호입니다. 사업 보국이에요. 저분이 73세 암 수술을 2번을 받은 상태에서 그 위험한 투자를 도대체 왜 했을까? 저는 이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 보국이라고 하는 거. 저분이 맨날 하던 얘기거든요. 나는 사업으로 애국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나이에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예. 이분이 하신 말 중에 하나만 여러분께 소개하죠. 돈의 노예로 살지 마라. 돈의 주인으로 기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병철, 조홍재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분들 이야기를 할 때는 이분들만 따로 떼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친구들이기 때문이에요. 예, 이병철과 이분이 이제 조홍재죠. 이 두 번째 계신 이분은 누구 같습니까? 네, 구인회입니다. 구인자 회자. 럭키금성그룹, LG그룹의 창업자죠. 예. 그리고 이분은 LG그룹을 같이 창업했던 허준자 군자, 허준구라고 하는 분입니다. 예. 이분은 그렇게 유명한 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LG하고 계속 같이 왔었기 때문에. 지금 전경련 회장이신 허창수 회장님의 그 부친이죠. 그러니까. 예. 근데 이분들이 다 친구들이었어요. 친구들이었어요. 경상남도, 진주, 의령, 함안 이쪽 같은 동네 사람들이었다고요. 다. 심지어 이병철과 구인회는 같은 초등학교까지 다녔습니다. 이 초등학교인데 이게 지수보통학교였죠. 그 당시 이름으로는. 예. 1921년에 그러니까 3.1운동 나오고 그 다음해죠. 1921년에 이 동네에서 제일 큰 부자가 이제 허씨 집안이었는데 허씨 집안에서 땅을 기증을 해요. 땅을 기증을 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하나 짓습니다. 그게 지수보통학교예요. 이 학교입니다. 예. 이 학교인데 이 학교에 그 다음에 1922년에 구인회 학생과 이병철 학생이 같이 다니죠. 예.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 학교의 모습. 지금도 있어요. 지수 초등학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같이 공부만 한 게 아니고 나무도 같이 심었습니다. 둘이 같이 심은 나무가 이렇게 밑에 뿌리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저 나무에 별명을 붙였는데요. 지수 초등학교에 지금 붙어 있는 이 두 나무, 이병철과 구인회가 심었다고 알려져 있는 이 나무의 별명은 뭘까요? 세 번째 퀴즈입니다. 소나무니까 송입니다. 무슨 송? 예, 저 뒤에 학생. 몰라요? 예. 예, 저 뒤에, 여성 청중. 네? 재벌송. 네, 재벌송.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맞았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예. 갖다 드리시죠. 예. 재벌송.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자, 어떤 걸 드릴까요? 책과 현금과.
자, 그래요. 재벌송입니다. 구인회. 구인회. 1907년 출생, 1969년 62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구인회. 락키화학의 창업자, 금성사의 창업자. 이 두 분은요, 구인회 회장, 그 당시에는 회장은 아니지만, 아무튼 소년 구인회의 부친과 조부십니다. 조부께서 홍문관 교리를 하셨기 때문에, 네, 그 집안의 장손이 장사를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인 겁니다. 뭐 독립운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벼슬을 하든지, 그 당시에 벼슬이라고 하는 거는 뭐 총독부 고등고시 봐가지고 뭐 그런 거 하는 거지만, 아무튼 그런 걸 하든지 해야지 무슨 장사를 하느냐, 이거는 천 것들이나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구인회가 장사한다 그랬을 때 뭐 이 어르신들이 펄쩍펄쩍 뜁니다. 그런데도 그걸 겨우 설득을 해가지고, 예, 장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31년에, 그러니까 몇 살인가요? 1907년생이니까 24살에 장사를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마산에다가 구인회 상점이라고 하는 포목점을 냅니다. 그 당시에 제일 많은 가게들이 포목점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승직, 두산그룹의 창업자도 포목점 했었죠. 예, 포목점이 제일 많았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이불거리, 이게 그러니까 가게에서 제일 많이 팔리던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자, 그래서 포목점을 해가지고 이제 뭐 제법 돈도 벌고 우여곡절을 거칩니다만은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이 땅, 또 일본에 있는 대부분의, 조선과 일본에 있는 대부분의 상인들이 다 거의 철시를 하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중일전쟁 전시경제체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때 어물전만은 거기서 예외였어요. 그래가지고 구인회는 이제 이 포목점을 걷어치우고 그 대신 어물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물전을 하는데 그것도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아예 직접 바다에 나가가지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은 그 어선으로부터 직접 고기를 넘겨봤더군요. 예, 왜냐하면 기존의 그 루트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예 바다로 직접 나가가지고 고기를 넘겨봤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 장사를 하고 뭐 하는 뭐 그런 일도 합니다만은, 어차피 태평양 전쟁이 터지고 나서 뭐 장사는 거의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해방을 맞이하죠. 해방을 맞이하고 이제 구인회는 부산으로 가게 됩니다. 부산에 가서 이제 조선흥업사라고 하는 그 미 군정으로부터 무역업 허가를 받는데, 무역업 허가 1호가 바로 구인회가 받은 조선흥업사였어요. 그래서 조선흥업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무역을 어떻게 할까 말까 뭐 그러고 있는 차예요. 별로 장사도 잘 못하고 그러던 차였는데, 그 부산으로 사돈 집안인 허씨 집안에 허만정이라고 하는 분과 허만정이라고 하는 분이 허준구라고 하는 셋째 아들을 데리고 구인회를 찾아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허만식이라고 하는 분 있죠, 여기? 구인회와 허을수, 구인회의 부인인 허을수,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허씨 집안인 거죠. 그래서 구씨와 허씨는 처음부터 사돈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허만식의 육촌 동생인가 형인가 뭐 아무튼 그분이 이제 허만정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고, 그 허만정이라고 하는 분의 셋째 아들이 허준구였고, 허준구가 장사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허만정옹이 허준구를, 셋째 아들인 허준구를 데리고 구인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인회에게 내 아들놈이, 이놈이 장사를 좀 하고 싶어 하는데, 보니까 사돈이, 구인회 사돈, 당신이 돈길을 잘 아는 것 같으니
내 아들 허준구를 좀 데리고 장사를 좀 가르쳐 주소. 그 대신 내가 좀 투자를 해드리리다. 나도 좀 투자를 하리다. 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준구한테 신신당부를 했던 말이 뭐냐면 너는 뒤에 물러나 있어라. 배우기만 하고 물러나 있어라. 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리고선 투자를 해줘요. 그때 투자 비율이 얼마였냐면 65대 35였습니다. 즉 구씨 집안이 65%였고 그것의 거의 한 절반 정도를 허만정옹이 투자를 해준 거예요. 65대 35로 투자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65대 35라고 하는 그 지분율은 2005년에 LG와 GS가 분리될 때도 똑같이 갑니다. 57년 동안을 그게 거의 그대로 유지가 돼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예. 사실은 그렇게 유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싸우지 않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57년을 어떻게 같이 갑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두 집안이.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해방 직후에 해방 직후에 이 조선흥업사를 설립을 하고서 구씨와 허씨의 사업상의 동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조선흥업사가 이제 동동구루무라고 하는 이 얼굴에 바르는 크림을 이제 남의 걸 받아가지고 팔기 시작했는데 그게 좀 팔리기 시작했어요. 전시에도, 예, 전쟁통인데도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뭘 꼭 굳이 남의 걸 갖다가 팔아야 돼?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지. 그래가지고 락키 화학공업사라고 하는 것을 락키를 이제 럭키 크림을 만듭니다. 이 럭키 크림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 상표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크림을 만들면서 이걸로 돈을 많이 벌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 크림을 이렇게 럭키 크림을 만들어 팔다 보니까 돈이 잘 벌리는 건 좋은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 그 당시에는 크림병이 요즘엔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그게 사기였다고요. 밑에 병도 사기고 뚜껑도 사기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자꾸 그 운반하는 과정 중에 뚜껑이 자꾸 파손이 되는 거예요. 유리니까 자꾸 깨지는 거야. 이걸 어떻게 안 깨지게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궁리를 하다가 둘러보니까 미군 PX에서 나오는 그 화장품들은 사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뭐 이상한 물건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상한 물질로. 그게 플라스틱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는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게 없었던 겁니다. 야, 이걸로 하면 안 깨지네?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이 플라스틱을 이제 막 찾아가지고 뭐 공부도 하고 그럽니다. 그 전쟁의 와중에. 아, 이걸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플라스틱의 선진국은 미국이구나. 그래가지고 미국의 플라스틱 사출기계, 사출 성형기계를 미국에다 주문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거예요. 크림 팔아가지고 번 돈을 모두 다 그 최첨단 플라스틱 사출기계를 주문을 해버리는 거죠. 전쟁 중입니다, 이게 지금. 전쟁 중에 그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다 걸고 투자를 해요. 그리고서는 여기다가 새로운 공장을 하나 만듭니다, 저렇게. 그 기계를 들여다가. 그래서 처음에 병뚜껑을 만들어요. 그런데 기계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병뚜껑만 만드는 기계가 아니네? 그거 가지고 오만 걸 다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가지고 제일 먼저 만들었던 게 빗입니다, 빗. 그 전에는 빗이 뭘로 만들었죠? 그렇죠. 대나무로 만들었잖아요. 참빗. 그러니까 빗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귀했고 비쌌어요. 그런데 이거를 기계로 막 찍어내기 시작하니까 이제 빗이 뭐 그야말로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빗도 만들지, 뭐 거기다가 그릇도 만들고, 뭐 오만 걸 이제 다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쟁 중에 우리나라에서 이 부산에서 플라스틱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락키 화학공업사가 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벌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부산에서 시작한 기업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회사가 커지니까 이 회사가 제일 먼저 했던 게 공채입니다. 공채. 지금은 채용하면 공채잖아요. 공채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 이전에는 그럼 뭐 했느냐? 여기가 일기면. 그러니까 그 락기화학하고 삼성물산이 거의 동시에 이제 공채를 시작을 하는데 락기화학이 더 먼저인가 봐요. 그 이전엔 그럼 사람을 어떻게 채용했는데 다 연고 채용한 겁니다. 뭐 친구 아니면 친척 아니면 식구 학연 지연 혈연 이렇게 채용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믿을 수 있으니까. 정확히 그래요. 정확히 그랬어요. 이거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예. 믿을 수 있으니까. 아무나 뽑으면 삥땅 칠 테니까. 돈 떼어먹을 테니까. 그랬던 겁니다. 아무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거슬러 올라갈수록 낯선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명화된 사회일수록 점점 낯선 사람도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된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이전까지는 원시 사회였던 겁니다. 낯선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삥땅을 언제 회사를 다 들어먹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동시에 낯선 사람이 그 회사에 들어왔을 때 그 회사의 주인은 그 낯선 사람을 어떻게 대했을까? 당연히 너는 머슴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는 너는 도둑이야. 또 동시에 너는 나를 머슴으로 부릴 거 아니야. 라는 서로 그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연, 혈연, 학연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런데 믿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디시플린이 안 서잖아요. 뭔가 잘못하더라도 잘라낼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잘 안 올라요. 믿을 수는 있는데 생산성은 안 오른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생산성도 오르면서 믿을 수도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엄청난 도전이었던 겁니다. 즉 공채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이건 굉장한 도전이었다. 그런데 그걸 못하면 대기업은 만들 수가 없는 것이었죠. 왜? 식구들만 가지고 기업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손바닥만한 회사인 거죠. 그래서 감사 시스템이 강력한 감사 시스템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회사가 감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대기업이라고 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거를 LG가 처음에 시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꽤 잘했죠. 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성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또 라디오도 만들어내고 또 그 이후로 수많은 대한민국 최초의 제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기술의 금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별명까지 갖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다음 퀴즈를 낼까요? 네. 요거는 원래 예정돼 있던 퀴즈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하시는 것 같아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금성, 영어로 상표명이 뭐였죠? 요거는 퀴즈는 아닙니다. 예. 골드스타죠. 이거는 콩글리시라고 하는 거 아시겠어요? 영어의 골드스타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야말로 금으로 만든 별입니다. 골드스타는 금으로 만든 별이에요. 원래 그런데 금성사는 샛별이라고 하는 TV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샛별. 금성이에요. 금성. 영어로 뭘까요? 저 뒤에 파란색 입은 네. 뭐요? 비너스. 맞추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박영성 선생한테. 예, 갖다 주시죠. 뭘로 받으시겠습니까? 책이 한 권 남았고 돈. 예, 돈으로 받으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박영성 선생한테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예, 비너스입니다.
근데 비너스라 그러면 우리 잘 모르니까 무슨 그 미의 여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냥 샛별인데 그거를 골드스타라고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게 워크맨입니다. 소니의 워크맨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뭐예요? 징글리시라 그래야 되나요? 예? 일본식 영어가 징글리시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요? 워크맨이라고 하는 영어는 없죠. 예. 근데 그게 저 옥스퍼드 딕셔너리에 들어갔습니다. 워낙 워크맨이 성공을 하면서 새로운 단어로 그게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런 금성사였죠. 자, 그리고 이 금성하고 삼성전자하고 뭐 치열하게 뭐 티격태격하고 그러면서 국내 1등, 2등 하는 회사들이 이제 세계 1등, 2등이 돼버렸어요. 항상 경쟁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경쟁자가 있어야 둘 다 좋아집니다. 예. 편안하면 사람은 그저 적당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금성사가 먼저였잖아요. 금성사가 먼저였는데 1969년에 이병철 회장이 전자산업 들어간다고 사돈이었던 구인회 회장한테 내가 전자를 들어가려고 하네 라고 했더니 구인회 회장이 아주 뭐 화를 불같이 내죠. 그리고서는 한참 동안 안 봤어요. 사돈끼리도. 예. 그만큼 아무튼 이 경쟁 관계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매우 부담스럽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경쟁자가 있었기 때문에 둘 다 소니를 넘어선 거 아닌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TV 시장에서의 세계 랭킹이죠. 1위가 삼성이고 2위가 LG고 소니, 뭐 토시바 뭐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여기 LG에서 나오신 분이 있으시면 좀 기분이 나쁘시겠네요. 그죠? 2등이니까. 예, 그래도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LG는 2005년에 GS와 분리가 되지요. 그래서 57년간을 계속해왔던 구씨 가문과 허씨 가문의 동거가 여기서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되고, 그리고 그 마지막, 그러니까 GS의 창립 행사를 역삼동에 있는 GS 타워인가요? 그 뭐지? GS 홀인가요? 뭐 아무튼 거기 큰 게 뭐가 하나 있죠. 거기에서 GS 창립 행사를 할 때 LG의 고본모 회장이 와가지고 축사를 하지요. 예, 아름다운 새로운 출발이고 또 이별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구인회의 비즈니스 DNA는 뭘까요? 보통 우리는 인화, 우리 좀 사이좋게 지내자 라고 하는 것과 비즈니스는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들은 그것을 두 개를 엮어낸 거예요. 인화라고 하는 것, 사이좋게 지내는 것과 돈 버는 것을 묘하게 아무튼 엮어낸 거예요. 이거 잘 안 됩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동업은 잘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긴 동업을 57년간 한 거예요. 예. 그 비결이 뭐였을까? 서로 양보하는 마음이기도 했겠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계산이다. 철저한 계산. 처음에 시작할 때도 65대 35였고 끝날 때도 65대 35로 갈라가지고 분리가 됐다면 그 중간중간에 얼마나 계속해서 투자가 늘어나는데 그때마다 지분 정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서로가 치밀하게 계산을 했다는 얘기죠. 이게 가능해야 사실은 동업도 가능한 겁니다. 웬만하면 야 친구끼리인데 그냥 적당히 하지? 그냥 나중에 계산하지? 라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결국 싸움이 돼버려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그냥 철저하게 치밀하게 그 계산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싸우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 1984년에 미국 유학 갔을 때요. 지도 교수님이 이제 저 불러가지고 다른 학생들 두라고 해가지고 4명이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요. 밥 먹고 나서 계산할 때 깜짝 놀랐어요.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밥을 4명이서 이제 각자 시켜 먹었는데 계산서를 갖고 왔더니 이 친구들이 무슨 센트까지 다 꺼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각자.
계산서는 하나인데 각자 계산을 하더라고요. 이게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자기가 먹은 걸 세금까지 계산하더군요. 자기가 먹은 걸 교수님하고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러면서 저한테는 당신은 청호, 당신은 저 처음 왔으니까 내가 내줄게 이거였어요. 예. 그리고는 안 내주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저하고 헤어질 때 한번 내주더군요. 네. 그렇게 네 거 내게 철저합니다. 그런데 네 거 내게 철저하기 때문에 오해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어때요? 다 우리 아닙니까? 심지어는 집사람도 우리 집사람이에요. 그죠? 영어로 하면 our wife예요. our wife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죠? 상대방은 뭐 부인을 공유하라는 얘기인가? our husband 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내 남편, 내 부인이라는 말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우리 집이 편한데 내 집이라는 말은 매우 불편해요. 내 아들? 그게 아니고 아이고 우리 아들 이거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그게 불편해요. 네 거 내 것을 따지는 게. 근데 네 거 내 것을 분명하게 따질 수 있어야 사실은 갈등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저는 유태인들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은 그 사람들 네 거 내 거 정말 따져요. 그런데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민족이죠. 네 거 내 거 따지는 거하고 남에게 주는 거는 다른 얘기다. 네 거 내 거 분명히 한 다음에 내 거 너한테 줄게. 이래야지. 그것도 아니고 모든 게 희미해진 상태면 어떻게 되느냐. 사이 좋을 때는 뭐 좋지만 사이가 조금 나빠지면 어떻게 돼요?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LG는 그걸 잘했다. 근데 이건 더 한번 연구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 65대 35를 계속 유지해 갔을까? 저거는 정말 연구 과제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 공채를 시작해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DNA인 거죠. 이것들이 퍼져나갔던 겁니다. 이 사회에. 자, 구인회 회장. 이런 말을 남겼더군요. 남이 미처 안 한 것을 선택해라.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것부터 착수해라. 일단 착수하면 과감히 밀고 나가라. 이 부분이 저는 와닿았어요. 성공해도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한 단계 높은 곳에 도전하라. 저렇게 했기 때문에 LG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을 했겠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친구들 이야기를 했어요. 이병철, 조홍재, 구인회, 또 허준구, 허씨 가문 이야기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번엔 조금 다른 사람 이야기를 좀 해보죠. 우리가 조선시대부터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뛰어난 상인이 있었죠. 이 한반도에. 장보고라고 하는 사람. 장보고. 뭐 이 청해진이라고 하는, 여러분 청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바다를 깨끗이 한다는 겁니다. 바다를 깨끗이 한다. 뭘 치워서요? 해적들을 치워서. 해적들을 치워가지고 바다를 깨끗이 한다라고 하는 그 청해진입니다, 이게. 예. 근데 원래 이 장보고라고 하는 분은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의 장수가 됐었잖아요. 중국의 장수가 됐다가, 이 중국의 해적들이 보니까 날뛰어가지고 이 신라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라로 오죠. 그래가지고 임금님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서는 이제 청해진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일종의 임금님이 되는 거죠. 일종의 임금님인데 보통 임금님들 같으면 그냥 하고 있었을 텐데 이 임금님은 그게 아니고 장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중국에다가 이 신라방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무역 대표부 같은 거를 쫙 설치를 하는 겁니다. 중국과 일본에다가. 그래가지고 그리고 자기 그 청해진 그 뒤편에 그 배후지에다가는 신라 청자 만드는 그 요를 또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기서 만들어서 수출하고 중국과 일본에 있는 것들을 신라에다 보급하고 하는 그런 무역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예. 그 옛날에. 예. 막
18세기 그 무렵에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자, 외국에 나가가지고서 사업 기반을 닦아서 그것으로 고국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도 코스모폴리탄이었다. 세계 시민. 근데 이 사람과 매우 닮은 사람이 있죠. 이 땅에도. 한 달은 서울에 있고 한 달은 동경에 가 있는 신격호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예. 신격호, 롯데그룹의 창업자죠. 신격호는 올해 이건희 회장이 포브스 부자 리스트에서 세계 몇 위죠? 102등이라고 그랬죠? 신격호 회장은 4등까지 올라갔던 거 아십니까? 1988년 이 땅에 올림픽이 있던 그 해에 포브스 부자 리스트에서 신격호가 4등이었어요. 1, 2, 3등이 다, 1, 2, 3, 4등이 다 일본 사람들이었어요. 왜? 땅값이 올라가지고요. 땅값이 올라가지고 그렇게 됐었어요. 아무튼 4등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신격호. 1922년 출생했고, 41년에 일본을 건너갔고, 1944년에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하나미스라고 하는 노인이, 고물상하던 노인이 신격호라고 하는 고등학생한테 5만엔을 투자를 해줍니다. 그걸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1948년에는 롯데를 창업을 하고 61년에는 롯데 부동산을 설립하고 1966년부터는 한국 진출을 해가지고 한국 롯데를 또 만들고, 예, 지금은 잠실에서 롯데 월드타워를 건설하고 있는 중이죠. 그게 싱크홀의 원인이 아니니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분은 지금 울산, 옛날은 울주군이었는데 거기 울산의 둔길이라고 하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정말 시골이죠. 그래가지고 5남 5녀 10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분은 문학소년, 그러니까 소설을 쓰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농고를 가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가지고 억지로 농고를 가가지고서는 뭐 그 양털도 깎고 뭐 이런 걸 하고 있으려니 도저히 그걸 못 하겠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 몰래 도일을 합니다. 예, 일본을 건너가죠. 그래서 이 문학 청년이었어요. 1941년에 관부 연락선, 부산하고 시모노세키를 왔다 갔다 하는 관부 연락선을 타고 이제 갔는데 가자마자 시모노세키에서 일본 그 이 세관원한테 붙잡혀가지고 직사게 얻어맞습니다. 너 공산당이지? 해가지고. 예. 왜냐하면 그 공산당들이 그때는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너 조선인으로 이렇게 밀항까지 하는 거 보면 넌 분명히 공산당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이제 뭐 매도 맞고 뭐 그러던 모양이던데 아무튼 어째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서는 이제 동경으로 갑니다. 동경에 가가지고 이거는 그냥 그 무렵의 동경 시가지의 모습입니다. 가가지고서는 친구 하숙집에 얹혀 살면서 우유 배달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 우유는 병에 든 우유였죠. 다 이렇게. 예, 우유 배달을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튼 이 사람은 그 우유 배달, 자기 우유 배달하는 시간을 딱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친구한테 우유 배달을 시키면 도대체 시간을 어기는 법이 없네? 빠지는 법이 없네? 그래가지고 신격호한테 우유 주문을 한 사람이 점점 늘어가지고 자기도 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제에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유 배달을 해가지고 꽤 이제 돈을 벌고 동네에서 신용도 얻고 이제 뭐 이제 이렇게 됐었어요. 자, 그러던 차에 그 신격호를 시케미스, 일본 이름으로 시케미스입니다. 시케미스를 유심히 보고 있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고물상하던 노인이었는데 하나미스라고 하는 노인인데 이분이 유심히 보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돈은 있는데 이거를 굴릴 수는 없는 상태였고 좀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없나 하고 봤는데 신격호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이 시케미스라고 하는 친구가. 그래가지고 어느 날 시케미스를 부르죠. 어이 시케미스, 나 좀 보세요. 할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내가
돈이 좀 있는데 자네가 말이야, 자네가 그 저 와세다 공고를 다녔거든요. 실업고등학교를. 거기 화공과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자네가 말이지 요즘에 보니까 시장에 그 군수용 커팅 오일이 모자라. 커팅 오일. 이런 겁니다. 이제 기계가 돌아갈 때 거기 윤활유처럼 뿌려주는 이런 기름 있잖아요. 저런 게 지금 모자라니까 자네가 화학도 좀 지금 배우고 그랬으니 기술도 있잖아. 자네가 이 돈을 맡아가지고 좀 잘 좀 해가지고 돈 좀 굴려봐. 내가 파는 건 내가 팔아줄게. 파는 것까지 팔아주겠다 그러고 자본까지 대주니 그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신격호가 그래서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군수용 오일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팔만 했는데 1944년인 거죠, 그게. 미군기들이 일본 앞바다, 동경 앞바다니 이런 데다가 항공모함을 갖다 대놓고 이제 공습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본 전역을 초토화를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격호의 공장도 완전히 잿더미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 신격호의 한테는 하나미스 노인에 대한 빚만 남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패전을 맞이하게 된 거죠. 해방인가요? 패전인가요? 아무튼, 예, 이 사람이 일본에 있었으니까 어쩌면 두 개가 굉장히 헷갈렸을 거예요. 이게 패전인지 아니면 해방인지. 예.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패전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해방이라고 그래야 되니까 무지하게 헷갈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선 사람들이 이제 여기 조선으로 돌아간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가자고. 그거 빚진 거 있는데 그거 그냥 가면 그냥 끝나는 거다. 예. 해방이 됐는데. 그런데 신격호는 안 갑니다. 왜? 내가 인간인데 인간에 대한 도리를 지켜야지. 내가 그 돈 띄어먹고 노인 돈 띄어먹고 어떻게 가냐. 나는 반드시 돈 벌어가지고 그 돈 갚고 갈래. 해서 그냥 거기에 머뭅니다. 예. 그리고 다시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좀 빌려가지고 이번에는 군수용 오일이 아니고 민수용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군수용 오일에다가 다시 다른 그 시약 같은 것들을 첨가를 해가지고 그걸 굳게 만들어서 포마드를 만드는 거예요. 포마드, 비누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게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신격호 회상하기로는 1년 만에 그 5만 행을 다 갚고 노인한테 하나미스 노인한테 5만 행을 다 갚고 감사의 표시로 집 한 채 사드리고 예, 그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그리고선 그 공장에다가 히카리 특수화학연구소 아주 거창한 이름을 붙입니다. 특수화학연구소는 무슨 아무튼 비누 공장 포마드 공장이었는데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게 제법 돈을 좀 벌 쯤이었는데 미군이 진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이 완전히 점령한 상태 아닙니까? 일본을. 그런 상태에서 미군들이 이제 껌을 찍찍 씹고 다닌 거예요. 미군의 그 시레이션 있잖아요. 군수품 박스에 거기에 껌들이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껌을 씹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껌을 일본 사람들이 맛보기 시작했어요. 껌의 맛이 아주 환상적이었던 거예요. 설탕이 매우 귀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단맛을 보면 아주 사람들이 살살 녹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신격호를 친구가 찾아온 겁니다.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풍선껌을 줬어요. 풍선껌을 줬는데 맛도 희한한 데다가 이놈께 거기다가 이렇게 풍선도 부러지고 그러는 거죠. 야, 이걸 만들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풍선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풍선껌이라고 하는 게 별게 없었고요. 요즘에는 그 천연치크린이 이런 게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요 뭐였냐면은 왜 그 비행기가 이제 못 쓰게 된 비행기들이 무지하게 많을 거 아닙니까? 패전을 했으니까 전쟁도 안 하고 비행기의 유리가 초산수지로 만들어져 있었대요. 그 비행기의 유리를 뜯어내 가지고 그거를 솥에다 넣고 녹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썰어 가지고 거기다 이제 설탕 타고
설탕이나 사카린 같은 거 타고 그래가지고 그걸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포장한 게 그게 풍선껌이었던 겁니다. 예. 그걸 이제 팔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신격호는 거기다가 조금 더 해가지고 위생사를 들였대요. 다른 데하고 좀 달리, 야, 우리는 믿을 만한 데야. 그래가지고 위생사를 딱 들여가지고서는 이제 그거 같이 선전을 하니까 잘 팔려 나갔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막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막 팔려 나가고 그러니까 규모가 커져서, 야, 이거 본격적인 회사로 만들어야겠는데? 그래가지고 주식회사로 만들면서 회사의 이름을 정하게 되죠. 회사 이름을 뭘로 할까?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을 만한 무슨 이름이 없을까? 그러다가 문득 머리에 떠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신격호가 사랑하고 있던 여인이었죠. 꿈속의 여인. 네, 요거는 퀴즈는 아닙니다. 요거는 퀴즈는 아닙니다. 꿈속의 여인. 괴테, 젊은 베르테리의 슬픔에 나오는 샬롯데. 의 뒷부분 롯데만 띄어가지고 롯데 제과 주식회사로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신격호는 매우 흡족했죠. 아직도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대요. 그 이름에 대해서.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잘 팔려나갔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 양반은 뭐 머리를 굉장히 많이 쓰는 양반이니까 그 풍선껌에다가 이번에는 아예 빨대까지 만들어가지고 붙여서, 예. 그래서 풍선을 잘 불 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팔았더니 더 잘 팔려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결국은 껌 장사로 돈을 법니다. 껌 팔아가지고 그거 몇 푼 된다고. 그 껌 팔아가지고 돈을 벌죠. 1950년대 이제 막 일본 경제가 막 부흥을 하니까 껌 수요도 뭐 엄청나게 폭발을 하게 되고 거기다가 이 양반은 마케팅에 돈을 무지하게 써요. 엄청나게 광고에다가 돈을 쓴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때 이제 1950년대 초반에 이제 그 일본의 칼라 TV 방송이 시작이 됐는데 칼라 TV 방송에 아예 한 코너를 삽니다. 1시간짜리 코너를 그냥 사버려. 그 코너의 이름이 뭐냐? 롯데 가요 앨범이에요. 롯데 가요 앨범이에요. 그냥 아예 그냥 그 시간을 통째로 사버린 거죠. 칼라 TV를. 그렇지. 거기다가 뭐 미스 롯데라고 하는 것도 뽑아가지고서는 이제 껌 회사에서 말이죠. 미스 롯데 이런 걸 또 하는 거야. 아무튼 그러면서 이 조센징이라고 막 멸시하고 뭐 그러던 그 시장에서 하리스라고 하는 껌계의 일본 추인껌계의 1인자 하리스라고 하는 것도 미국 이름입니다. 해리스예요. 해리스를 이제 영어로 그 일본말로 하니까 하리스인데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 1인자로 올라서게 돼요. 근데 사실은 돈을 많이 번 것은 껌만 가지고 번 건 아니고요. 그 껌으로 번 돈을 가지고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던 무슨 염전, 쓰레기 매립지 뭐 이런 걸 사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누구도 동경이 그렇게 커질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던 그 시절에 그 시골 변두리에 가가지고서 염전 같은 거 뭐 이런 걸 사요. 근데 그게 땅값이 오르잖아요. 그게 땅값이 오르죠. 그래가지고 세계 부자 4위까지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게 되고 1966년에 롯데 알미늄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한국 진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67년에는 롯데 제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신격호는 매우 아쉽게 생각을 했었어요. 자, 마지막 퀴즈입니다. 상품이 있죠? 네. 신격호는 알미늄 공장과 또 껌 공장을 세웠는데 신격호가 하려고 했던 것은 그게 아닙니다. 신격호는 원래 한국에다가 무엇을 지으려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뭘까요? 예. 아까 맞추지 않으셨던가요? 맞추셨었죠? 또 맞추시려고요? 네? 예. 예, 김희석 박사. 제철소가 맞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예,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잘하시네요. 예. 죄송합니다. 그 뒤에 계신 분은. 아까 맞추신 것 같아가지고. 돈이 더 날 텐데. 예. 축하드립니다. 제철소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제철소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비친 적이 있었고, 그래서 가와사키 제철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가와사키 제철에서 제철소 만들면 다 도와줄게 라고 약속을 받아놓기도 했고, 제철소 만드는 계획도 다 세웠고 그랬는데, 대한민국 정부의 계획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제철소만은 반드시 국영기업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정하게 되고, 그래서 그 제철소를 누구한테 맡기죠? 박태준한테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신격호는 박태준을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준비했던 그 제철소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 넘겨줍니다. 그리고 다 길을 닦아주고 그러죠. 그래서 신격호와 박태준은 굉장히 사이가 가까웠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박태준이 DJ 정권 출범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잖아요. 사실은 신격호도 그래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네. 그리고 그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는데도 신격호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일본 정계의 발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이 사람이. 자, 그렇습니다. 신격호의 비즈니스 DNA. 저는 무엇보다도 코스모폴리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일본인일까요? 한국인일까요? 자기는 한국인이라고 하는데 또 일본 가면 또 나는 일본에서 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러시아에 투자를 시작했죠. 러시아, 중국, 미국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만 그 나라 가면 또 그렇게 할 거예요. 네, 코스모폴리탄이 있으면 이 사람 같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가 좀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 초였던 거를 기억을 하는데 삼성전자의 권오현 부회장을 뵙고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삼성전자는 너무 많이 왔다.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의 기업으로 너무 많이 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너무 순혈이래요. 너무 순혈이어서 세계로 하기가 참 어렵대요. 섞어야 되는데 외국인들을 섞여지지가 않는데요. 아무리 외국인을 갖다 뽑아놔도 안 섞여진대요. 고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고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실리콘밸리가 그렇게 잘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잡종입니다, 진짜 거기는. 오만 사람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 뭐 인도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뭐 미국 사람 한 30% 될까요, 거기에? 그러니까 세계의 똑똑한 사람들, 세계의 온갖 문화와 지식들이 다 거기 와가지고 융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도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몽골 사람, 베트남 사람, 필리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여기서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야 여기가 세계의 중심지가 되지 않겠어요. 저는 신격호가 그런 비즈니스 DNA를 지금 시작은 했는데 좀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격호가 했던 말, 이런 말씀을 했더니요. 저는 운이라는 거 믿지 않습니다. 벽돌을 쌓아 올리듯 신용과 의리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뿐이죠. 인터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더군요. 그래서 이분은 대출을 잘 안 합니다. 남의 돈을 빌리질 않아요, 잘. 그냥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 유보가 무지하게 많은 기업이죠. 요즘 문제되는 그 사내 유보잖아요, 그죠? 사내 유보가 뭡니까? 남의 돈 안 빌리고 자기 돈으로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네.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 빌리기도 많이 빌려야 되는 거죠, 투자할 때. 그래서 롯데는 예전부터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았고 98년 외환위기 때도 껐도 없었어요, 이 회사는. 네. 아무튼 여기는 무리를 안 하는 그런 기업이더라는 겁니다. 그런 DNA를 또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신격호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 이 사람도 좀 시간이 좀 부족하겠네요, 제가. 저는
이 사람 정주영 그냥 영웅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히어로. 도대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생각만 하는 건 오케이.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 저거를. 기가 막힌 게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게요. 저 철구조물이 375m짜리입니다. 건물로 따지면 102층이에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그런 건물 하나를 육상에서 만들어가지고 바지선에다 싣고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끌고 가느냐? 울산에서부터 미국 산타바바라 앞바다까지 태평양을 건너서 끌고 가지고 뭘 하느냐? 유전을 만드는 거예요. 엑슨이라고 하는 석유회사 아시죠? 그 석유회사가 산타바바라 앞바다에서 해저 유전 개발을 하는데 이 철탑이 필요한 거예요. 보통 같으면 저거는 잠수정 타고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겠죠. 우리 세월호 인양하는 것도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저거 보통 일이 아닌데 400m 거의 되는 데를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저거를. 그러니까 바다에 들어가서 하려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근데 저거를 육지에서 만들어가지고 태평양을 건너가서 끌고 가서 그거를 바닷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참,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엑슨 회장이, 정주영 회장이 저걸 하겠다 그랬을 때 엑슨 회장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런데 안 되면 돈 받지 마라. 그래가지고 해서 샀어요. 예.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말도 안 나오는 거죠. 이런 사람, 정주영. 1915년생이고요. 2001년에 세상을 떠나셨죠. 1934년에 복흥상회 쌀가게 점원으로 시작을 하고 자동차 서비스 가게를 했고 또 건설회사 현대토건, 조선소를 만들었고 대통령 선거에나 갔었고 소떼 방북을 해가지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이며 이런 것들을 했고 그랬죠. 이분 19살에 이분이 가출을 4번 하잖아요. 그죠? 가출을 4번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번째는 아버지가 소판돈을 훔쳐가지고 나오죠. 이분이 소떼방북이라고 하는 걸 했었잖아요. 소 501마리를 몰고 갔었죠. 왜 소를 몰고 간지 아세요? 어릴 때 집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소판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갚으려고. 정말요. 네. 그게 계속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결국 통천, 고향이 통천인데 거기도 가죠. 자, 그래요. 1934년에 쌀 배달을 시작을 합니다. 서울에서. 지금은 여기가 이 복흥상회라는 데가 어디냐면 대한극장 있죠. 대한극장 앞쪽에 보면 세운상가 있잖아요. 그 세운상가가 바로 인현시장이었습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외할머니 댁이 그 인현시장에 있었는데 그 인현시장에 있던 쌀가게예요. 그 복흥상회라고 하는 데가. 거기서 쌀가게 점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한 3년을 하고 났더니 어떻게 됐냐면 주인 아저씨가 정주영한테 쌀가게를 주잖아요. 예, 네가 해라 이거. 왜? 그 아들이 맨 도박하고 돌아다니고 바람 피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도저히 그 쌀가게를 아들한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주영한테 주죠. 자,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쌀가게 주인이 됐다가 또 아도 서비스라고 하는 이 자동차 배터리 가게죠.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서비스 공장도 했다가 이 아도 서비스라고 하는 게 아트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이름이 아트예요. 근데 이제 일본말로 하면 이제 그렇죠. 자, 그러다가 뭐 시간이 많이 돼서 이건 급하게 갑니다만은 이분이 그동안 성공해 올 수 있었던 데는 무모하리만큼 과감한 그런 상술도 그런 도전도 있었지만 또 동시에 신용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신용을 지켰느냐. 이 고령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고령교라고 하는 것을 1954년에 이제 수주를 받거든요. 저 고령교가 뭐냐면 저 지리산에 있는 그 무장공비들, 그러니까 뭐죠? 빨치산들
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그런 달이었어요. 이것을 복구를 하라고 이제 정부에서부터 그 당시 내무부로부터 저 공사를 수주를 받은 거죠. 공사 수주 금액이 5,478만 환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수렁인 거예요. 뭐 그 교각도 다 없어져 버렸지. 근데 그런 것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공사를 수주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물가는 120배가 뛰지 한 3년 걸렸는데 그러면서 완전히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됩니다. 근데 이걸 포기를 안 해요. 이걸 포기하면 다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 팔고 동생도 집 팔고 뭐 어디 가서 사채도 끌어오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것을 마치게 돼요. 그래서 손해가 6,500만 환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회고하는데 20년 동안 저 빚을 갚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럴 정도로 지독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걸 하면서 공무원들이 미안한 마음이 든 거예요. 완전히 쫄딱 망한데도 그래도 끝까지 매달려가지고 저걸 하니까 그 덕분에 행운이 찾아옵니다. 한강 인도교, 6.25 때 한강 인도교 폭발시켜버리잖아요. 그걸 다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누가 맡아서 하느냐라고 하는 게 뭐 치열한 수주전이 벌어진 거죠. 거기에서 최저가 낙찰을 한 데가 흥화공작소라고 하는 데였거든요. 흥화공작소가 얼마에 입찰을 했냐면 1,000원에 입찰을 했습니다. 1,000원인데 그러니까 서울시청에서부터 인도교까지 가는데 택시비가 한 4,000원인가 그랬대요. 그런 상태에서 1,000원 입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하겠다는 얘기였죠. 아무도 이걸 믿지 않은 겁니다. 야, 이건 장난이다. 이건 안 돼. 그래가지고 2등으로 써낸 기업이 됩니다. 그 2등으로 써낸 기업이 어디였냐? 현대건설이었어요. 그래서 현대건설은 이 고령교의 그 공사 그 경험과 뭐 그때 쌓은 그 신용과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한강 인도교 복구공사를 현대건설이 따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고 1958년에 이제 개통식하는 그 모습입니다만은 그리고 이때 현대건설은 우리나라 6대 건설기업 중에 하나로 도급순위 6개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전에 무명의 미군공사하고 뭐 그러던 건설업체가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죠. 정주영의 비즈니스 DA. 이건 뭐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불가능은 없다. 또 고정관념 그런 거 허용치 않는다. 신용은 목숨만큼 중요하다. 정주영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낸다. 의심하면 의심하는 만큼밖에는 못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것이다. 그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주영은 그런 일들을 이뤄냈다. 자, 오늘 제 강의 여기까지고요. 한 4분 제가 넘어섰네요.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이 PPT의 페이지 수가 10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지나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간 조금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승만 대통령과 김일성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경제 발전을 어떻게 했는가? 이승만은 자유경제체제, 사유재산체제를 이 땅에 심어놨죠. 김일성은 계획경제체제, 국유재산체제를 그 땅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한 땅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사유재산체제와 시장경제체제 때문에. 북한은 계획경제였기 때문에 또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체제였기 때문에 매우 질서정연하게 체제를 안착시킬 수 있었습니다. 남한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리고 30년이 지나고서는 어떻게 됐냐?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듯이
이런 겁니다. 그 체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더라. 이 체제는 혼란스럽더라도 거기에서 많은 것을 이루어내더라. 북한은 과학자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남한은 기업가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고 남한의 체제가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내용입니다. 네, 우리 흥미진진한 강의 들려주신 김정호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